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실적 경계감 등이 투심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차분히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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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이제 미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장은 조금 눌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는 뭐 그렇지 않아도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선 돈 빠져나가고 IT 쪽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거 대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수급적으로도 좋은 게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트럼프 리스크 뭐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면서 한국이 여러모로 좀 불리할 것이다. 환에서도 나타나면서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급 부재한 상태에서 외인한테 계속 휘둘리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 만기였거든요. 주간 옵션 만기였는데 네. 오늘 2,550원가에 끝이 났는데 아침에 오를 때 저는 사실 오후에 좀 빠지지 싶었었어요. 예, 빠지지 싶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장중에 샀다가 다시 파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밀리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100% 신뢰하는 느낌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손실 안 보는 그 하단선이 2,550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외국인들에 의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농락당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휘둘린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는 그다지 우리 시장하고 연계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부양책 이후에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그 상해라든지 아니면은 CSI 300 지수 그걸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편한데요. 그 지수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 반도체가 오늘 한 3% 정도 업종별로 또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가 1.45%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중국과 관계 있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그로 인해서 좀 반등을 좀 저는 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그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이제 좀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다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미국장보다는 중국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틈새를 노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전일 뉴욕장은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맞습니다. 예. 빅테크들 실적이 좀 다 주가가 좀 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 시간에서 지수가, 좀 약간 지지부진했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배경들. 일단 과거 실적은 꽤 괜찮게 나왔는데 미래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약간 좀 떨어지니까 실망감으로 또 빠진 것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올 걸 시장은 이미 알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네. 삼성전자 한때 장중엔 6만 원 선 회복하기도 네.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다 좀 반납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수급이 약해서인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한 컨퍼런스 콜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게 좀 떨어진 건지. 근데 신뢰는 뭐 잘 안 하는 것 같고 신뢰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11월 달에 더욱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차를 두고 아주 공격적인 재정 정책까지 펼칠 거예요. 그러면 네. 내년도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원화 가치도 연동돼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부 외국인들은 원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그래서 환차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 이제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정 정책을 펼칠 거고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며 그리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근데 이건 기대감이 지금 미국 10년물, 2년물 금리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11월 내년이래요.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로 오히려 국채 금리가 이제 저항을 확인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반적인 수급 환경은 10월보다 11월, 11월보다 12월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등을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환경은 10월이 최악이고 11월부터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3분기 확정 실적을 내놨어요. 예상한 대로 네, DS 부분, 반도체 부분은 이제 실적, 영업이익만 보면 3조 원대 조금 더 밑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컨콜이지 않습니까? 이사님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컨콜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뭐 HBM3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좀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퀄 통과라고 단언을 못하는 걸 봐가지고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좀 이제 진전을 이뤘다니까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다가 더해가지고 4분기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 50% 정도가 HBM을 통해서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일단 붙여놨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에서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갖게 해주는 하방 리스크는 제한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어 보이는데 상방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그 수사 욕구 자체가 애매한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아니 또 바랬었던 거는 뭐냐면은 뭔가 삼성의 어떤 방향 전환 내지는 과거와 같은 그 혁신을 추구하는 어떤 기업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든 뭐가 좀 나와주길 바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잖아요. 그냥 실적에 대한 얘기만 있고 지금 이제 HBM 비중이 4분기 많아질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라는 어떤 취지로 실적에 대한 전망 정도만 해놨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삼성에 대한 기대감, 특히 기술적인 리더십을 상실했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해서 그동안 팔아왔었던 부분들이 종가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판 걸로 잡히거든요. 100만 주 이상을 또 팔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도 일정 부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하단은 좀 지난번 저점에서 제한이 될 것 같고 상단 역시도 일정 수준 6만 5천 원을 단기에 돌파하기는 어려운 그런 박스권의 흐름이 좀 당분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여전히 좀 그 컨코라는 메시지 자체가 네. 뭔가 좀 확 와닿거나 이렇게 클리어하게 느껴지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HBM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얘기한 걸 표현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요 고객사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다시 한번요.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네. 네. 퀄은 이제 퀄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대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좀 같이 해석을.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말씀들 해주세요. 네, 통과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뭐 8분 응선을 넘었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할까요? 굉장히 정치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뭔가 확실하게 결정되거나 한 부분은 일단 없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효과 자체는 있었다. 뭐 그런 부분의 의미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제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안이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장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많이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완전히 이제 해결되었다 아니면 통과되었다 그래서 이제 수주를 이제 어떻게 받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이제 삼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TSMC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부분의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 네. TSMC하고 같이 조율해서 같이 한번 잘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어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좀 시장에 좀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임 대표님. 예.
HBM3E에 대한 네. 매출 전망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4분기에 HBM3E 비중은 50%로 예상된다는. 네. 비중이 50%. 그러면 네. HBM 공급하는 것 중에 절반이 HBM3E. 네. 3E가 지금 주력이잖아요. 맞아요. 8단 12단이. 예. 하이닉스가 이걸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늘어난다. 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퀄 테스트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어떤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하기를 바라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하이닉스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그 누구보다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블랙엘 시리즈는 기존 AI 그 가속기 모델에 비해서 많은 HBM이 탑재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만 의존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AI 혁명이다 뭐다 해갖고 빅테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블랙엘 시리즈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블랙엘 시리즈를 양산해야 되는데 이 하이닉스의 HBM 그 생산 능력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퀄 테스트에 통과하기를 엔비디아가 바라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기술적인 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2단 제품까지는 모르겠고 8단 제품은 멀지 않은 미래에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12단 제품과 관련된 성과는 올해가 아닌 내년 정도에 이제 구체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보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영업이익이 3조 원대로 떨어졌냐라고 보면 레거시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매출과 실적을 올렸는데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가 다 갉아먹은 것 아니냐 이런 구조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네. 파운드리가 부활할 가능성, 조짐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파운드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삼성 입장에선.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장을 바꾸든 공정 자체를 다 바꾸든. 이게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의지를 보인 이후로 계속해 가지고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이러니하군요. 기술적인 실제로 그랬고요. 17%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10%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3나노도 제일 먼저 상용화한다고 그랬고 이번에도 또 2나노 상용화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사실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거에 대해서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빅바이어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뭔가가 진척이 크게 나오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먼저 알리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바이오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건 오히려 삼성전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가지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준혁 대표님. 네. 파운드리가 잘 돼야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올 초까지만 해도 했었어요. 그런 그렇죠. 얘기를. 예, 예. 그랬죠.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승부가 결국 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시장 자체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 패권을 잡은 건 TSMC인데 삼성도 어느 정도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예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 점유율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생각을 했을 때 드라이브를 한번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금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리겠죠.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좀 축소가 되고 있던 부분도 향후에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아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원래 삼성전자가 이전에 한 2년 전의 전략만 하더라도 어떤 전략이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부분은 기본적으로 D램 부분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돈을 벌어서 이제 파운드리가 됐던 하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했는 게 예전에 이재용 삼성에서 일단은 얘기가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존의 이제 D램 시장도 중국의 추격에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기존 캐시카우도 지금 뺏기고 있는 판에 성장 자체도 조금 애매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진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삼성은 그 컨컬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3단이 아니라 3가 아니고 HBM4로 지금 4에 대한 계획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3에서 어차피 주도권을 하이닉스한테 뺏겼다고 가정을 하고 4로 곧바로 직행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공정 특징상 하이닉스 천하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올해 HBM3 8단 제품으로 큰 돈을 벌었고 내년에는 12단 제품으로 더 큰 돈을 벌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HBM4에서도 하이닉스가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파운드리 쪽 얘기를 하셨잖아요. 삼성전자의 야심작이 이제 GAA 공정이잖아요. 게이트 올라운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어요. 최첨단 반도체에 최적화된 기술이다 해갖고. 근데 이 GAA 공정 그 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수율이 낮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물량은 다 TSMC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수율을 내년에 올리면 적자폭이 좀 유의미하게 축소가 되겠죠. 올해가 아마 적자 규모는 역대급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그래도 적자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파운드리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 그래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내년에는 나올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업사이클로 가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는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다 정도의 스토리는 내년에 좀 부각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파운드리 쪽이 그 전체 반도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내년에도 잘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덜 잡을 것 같습니다. 고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밝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 갑자기 TSMC가 진정한 갑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뭐 저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 AI 가속기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글로벌 리더를 계속 자리를 차지하겠지만은 이 시장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쨌든 전체 총량은 늘어나는데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그 전체 포션은 줄어들어도 그걸 갖다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TSMC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AI 쪽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갑오브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빨리 삼성이 그걸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어떻게 보면 갑오브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은 강 대표님, SK하이닉스는 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왜 밀리죠?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하나 빼먹고 가는 기업이 항상 있는데 저는 우리 이제 한국경제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국 주식만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SK하이닉스가 있고 두 번째 점유율을 HBM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론이 있고 그죠. 세 번째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SK하이닉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때리면 사실은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HBM만 두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국 쪽 규제가 뭐 얼마 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분에 리스크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HBM이 사실은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되는 데에서 아직은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조만간 규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리스크를 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반도체를 키우려면 삼성전자를 키우거나 SK하이닉스를 키우기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키우려고 하는 욕망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에 우리가 D램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때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을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I라는 모멘텀을 놓고 봤었을 때 반도체는 전방 산업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AI가 우리가 수익성으로 검증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놓고 논쟁을 참 많이 벌였잖아요. 이걸 놓고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밤사이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잘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치 다 웃돌았어요. 매출, 주당 순이익 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봤던 네. 뭐 예를 들어 애저 서비스라든지 네, AI가 결합된 이런 서비스들도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그럼 맞습니다. 검증된 겁니까? 검증된 거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갖고 치고 나갈 힘이 받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렇게 봐도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자 자금 회수기가 아직 도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직은 완벽한 투자 자금 회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훼손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로 시간에서 빠진 것도 있고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해서 시간에서 빠진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빅테크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투자자금 회수기는 이제 언젠가 돌아된다. 그리고 언젠가 AI 킬러 콘텐츠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큰 작은 판 큰 판을 빅테크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친구들이 작은 판과 큰 판을 다 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확인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업들은 먼 미래를 보고 빅피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가까운 미래 작은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빅테크들의 그 빅 플랜을 보고 빅피처를 보고 거기에 맞춰갖고 종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대표님 뭐 말씀하시려고 한 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실적을 보다 보니까 AI 검색 부분의 실적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AI 검색을 쓰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 열심히 쓰다가 누군가가 구글을 써라라고 해서 구글을 써보니까 이런 신세계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AI 검색을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게 아닌 다른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으실 때 AI 검색 시대에는 일단 도래를 하는 것 같고 AI 검색 시대가 오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뭐죠 검색 서비스의 1등이 야후였거든요. 야후라고. 야후하고 라이코스. 예, 야후 알고 계시네요. 야후였는데 개 짖는 소리 들리면 라이코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회사가 계속 바뀌면서 사실은 네이버도 절대 강자가 아니었죠. 예전에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메일이 절대 강자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검색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본다면 여기에서 기회를 전 찾기보다 이제부터는 중소 기업들 중에서 작은 기업들 중에서 이런 AI 검색을 좀 잘 활용하는 기업이 어딘가에 대한 발굴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AI 모멘텀,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오픈 AI의 챗GPT가 나오면서 열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AI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테마들부터 섹터들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로봇부터 해서 온갖 서비스. 그런 판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에 일단 지금 예고했던 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론 머스크가 내년 2분기, 3분기 중에 FSD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운전 이제 실력을 갖추게끔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26년부터 본격 양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 네. 요것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AI가 실제 상용화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박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칩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정말 절박한 신적으로 기술적으로 따라가지고 조금만 리딩을 해주면 그 다음 AI 시대는 삼성전자가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칩에서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신뢰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해서 놓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가면서부터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CES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CES 말씀이죠? 예, 거기에서도 이제 AI 부분이 이제 실용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 내년 부분에서는 일단 우리 실생활에 그냥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보통 지금은 아직 이걸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성으로 이제 진짜 대화하듯이 네.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 이제 부분이 AI 비서같이 이제 구현이 돼. 제대로 된 비서. 예전에 제가 아이폰을 쓰다가 시리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면 계속 못 알아듣는 이런 비서가 아니라 네. 내년부터는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뭔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AI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요즘 보니까 이미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옮기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오.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먼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만 보지 마시고 네. 작은 기업들까지 모두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의 저변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모를 이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 정부와 원전 수주를 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원전에 대한 어떤 장밋빛 청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지시하고 했는데 최근에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 한수원과 체결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물론 이게 정부에서는 내년 본계약 체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막상 주식시장에 몸을 담그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먼저 구합니다, 임 대표님. 예, 이게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20조 이상짜리 프로젝트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고 K 원전이 우선화산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보류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원전 테마주 투심이 위축돼서 오늘 시가가 급락한 기업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체코 그 원전 프로젝트 실무진들이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 와요. 오늘 그래서 뉴스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치를 취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K 원전의 그 특수성, 아주 그 어떤 기술적인 우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본계약을 체결을 안 할 경우 체코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월등히 우리 컨소시엄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서로 선정이 된 거지 로비를 해서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기술력, 기술적 우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성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된 건데 이걸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없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체코 방독점 관련 그 규제 당국에서는 아마 결정을 언젠가 내리겠죠. 내리겠는데 3월 이전에 결정이 날 것 같고 결정은 K원전의 우호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 테마주 그리고 원전 기업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악재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본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체코 반독점 당국이 그 계약을 일단 보류시킨 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의 원전의 강국이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프랑스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일단 만들어졌다. 지금 멈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체코, 폴란드, 헝가리 다 이제 원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일단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충분히 군침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가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그 단순히 이의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저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제 원전을 폐기를 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복합화력 발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LNG를 기반으로 이제 가스 터빈을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된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네. BHI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은 복합화력 발전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저가에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노리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가 얘기했던 K원전의 르네상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어쨌든 미래에 뭐 AI 뭐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밖에 답이 정말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 시장이 커진 만큼 우리가 차지하고 들어갈 영역도 많아지는 것인지 지금도 지금 전력난은 여전하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이 전력난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우화되어 있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그린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관심을 갖는 거고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린에너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원자력 그 SMR 쪽에 이제 투자를 갖다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SMR을 좀 메인으로 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패턴인 것 같은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체코나 이런 데서 수주하는 이제 원자력 발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이 완전히 개발이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해 가지고 앞서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보이질 않고 주로 이제 보면은 테마로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원전 사업을 갖다 본격화시키려고 그러면 SMR 쪽에 어떤 식이든 우리가 인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축적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조율해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요즘 투자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장에 있는 주식도 좋은데 미국에 있는 주식을 차라리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시니까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뉴스케일 파워가 아니더라도 그냥 ETF에서 SMR 같은 경우도 그 원전 관련돼 있는 특히 SMR 관련돼 있는 주식들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한 쪽을 보신다 그러면 아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원전의 미래, 저는 원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세요? 핵연료봉 문제도 있고. 위험해서. 사실 이제 지금 뭐 지진이 예전보다는 더 큰 자연재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취합을 하다 보면 원전밖에 답이 없다 이런 걸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려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쉬운 게 수력 발전인데 아시다시피 비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수력 발전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태양광 일단 해야 되는데 태양광은 효율도 좋지도 않고 한 번씩 산사태 일어나면 쓰레기 문제도 좀 많이 불거지고 있고 효율도 안 좋은 데다가 쓰레기 문제도 불거지다 보니까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세 번째 그래서 풍력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 풍력을 다시금 뭐 대규모로 설치한다 이런 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북극이라든지 남극이 좀 이렇게 녹다 보니까 바람의 세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고 지구온도가 1.5도 정도 올라가면 북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서해에도 바람이 안 붑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으로는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6에서 8년 정도 일단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SMR 같은 경우가 2에서 3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SMR로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원자력 부분은 제가 원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원전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원전 부분은 이번에 해프닝이 있긴 합니다만은 밀릴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업종으로 여러분들 테마가 아니라 업종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다뤄볼 주제는 또 고려아연을 저희가 또 다뤄볼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 주간사의 미래에셋증권에도 인력을 파견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아연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일단은 유상증자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게 금융당국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증 공시 뜨고 급락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증이 철회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면은 또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또 위로 튈 수 있으니까 좀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좀 이 관련된 뉴스를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그러니까 최은범 회장이 되겠죠. 결국에는 경영권 싸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주가가 말을 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경주마에서 그 말씀 드렸었어요. 물어보셨었는데 고려아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건 투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지켜보면은 앞으로 투자할 기회가 많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든 스터디를 해보시면 다른 것들을 오히려 찾아가지고 기회가 온다. 지금은 불나방이
불꽃 가운데로 뛰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영역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업계에 꽤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차입을 해가지고 자사주를 샀어요. 그래서 소각을 했습니다. 네. 소각을 했더니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고 유상증자를 한대요. 그것도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어저께. 이게 지금 공개 매수를 87만 원에 했었고, 89만 원에 했었거든요. 이번에 유상증자 발행가는 67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좋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주주환원해 준 건가? 30% 할인. 89만 원에 사주고 다시 67만 원에, 그러니까 그냥 막 별 생각을 다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밸류업이라고 하는 건가부터 생각을 해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일반 투자자들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주가의 급등락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 결국은 그때보다 빠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수혜를 받냐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대주주들이죠. 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일반 공모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해관계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MBK 쪽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1인이 최대로 청약할 수 있는 건 3%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M&A하고 연관된 액션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증자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차입했던 거를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게, 일반 소액주주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특수관계인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더 우선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법리적인 거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지만은 네. 일반 투자자들 요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그중에 2조 3천억 원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사주 공개 매수하면서 증권사들로부터 돈 많이 빌렸잖아요. 그걸 상환하는데 이번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 대금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될 만한 거죠. 그 구조를 보면 말이죠. 주주가치 훼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고려아연을 보고 이제 트레이딩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이제 고려아연의 위치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렇게 점유에 대한 위치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고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그냥 단기적으로도 크게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옳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있는 이유가 대주주들의 어떤 경영권 싸움이라든지 지분 싸움하라고 주식시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좋은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상장을 해서 더욱더 캐파를 불리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라고 이 시장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사적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머리를 써가면서, 머리는 정말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한번 검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검사할 거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검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배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엮인 게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일단 피해가지 못하게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주주들이 어떤 경영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좀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주가가 일단 유상증자에 크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이제 11월입니다. 11월에 참 큰 이벤트가 많이 있죠. 뭐 두말할 것 없이 미국 대선이 있고요. FOMC도 예정이 돼 있고요. 참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10월도 우리는 큰 약세장이었고요. 자, 어떻게 방향 전환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미대선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증시가 이 불확실성에 지금 눌려 있어서요. 강 대표님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대선. 이걸 예상을 네, 우리 정치 전문가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증시에 큰
변수여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이게 11월 이후에 우리 미국의 경제 방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번에 미국이 50bp 정도 금리를 좀 낮췄던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를 지고 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진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50bp나 금리를 낮춰? 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선하고 관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대선 이전에는 지금 있는 행정부가 모든 쏟아부을 수 있는 경기가 좋게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했다면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11월 이후에는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해리스가 이기면 해리스 트레이딩, 트럼프가 좀 유리해 보이면 트럼프 트레이딩,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좋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정리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 네.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미국 시장이 보수적이더라도 중국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중국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이번 연말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은요? 왜 국장 말씀 안 하세요? 이게 국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겠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미국 시장을 보고 보통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미국 네.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은 11월 이전까지만 일단 진행을 해주시고 11월 이후부터는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미국이 밀리면 우리 국장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데 뭔가 좀 이제 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임 대표님. 네.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월은 바뀔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자, 큰 그림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초 핵심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CES고 두 번째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거든요. CES는 딱 봐도 핵심 키워드가 AI 거고,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뭐 차세대 항암제 혹은 뭐 AI를 활용한 뭐 신약 개발 관련 스토리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그 빅 이벤트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교집합 구간에 있는 게 의료 AI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AI가 우리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AI는 의료 AI예요. 그래서 의료 AI 기업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주면서 CES 관련 주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의료 AI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넉넉하게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저의 질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답을 주셨어요. 일단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국채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올라왔고 강달러 기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증시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빅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면 이제 11월 되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트럼프 리스크는 존재할 것 같아요. 안 되면 분명히 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불복, 대선 불복이 또 한 번 재현될 거다?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사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움직였었기 때문에 된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오히려 파장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실 10월 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장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소외됐잖아요. 결국 우리 시장 내부적인 어떤 수급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좋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만 소외가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면서 동시에 당장의 세금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뒷받침할 정도까지는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지만이 우리만 소외되고 있는 이런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이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증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눌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 특히 내수 같은 경우는 더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먼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증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좀 맞대 주셨으면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안 되면 오히려 더
약간의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1월 달 전반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라고 그러면은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에 대해서 이후부터 좀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 그 좌충우돌하는 인물이 재집권 백악관의 주인이 다시 되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증시가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에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미국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빠졌던 이유가 미국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일단 빠진 건데 중국에서 그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생각을 할 때 우리한테 방위비를 많이 뭐 조달한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리스크가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하면 관세액이 일단 있고 관세를 물리기 시작을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이전에 미국의 금리가 20% 이상 막 올라가던 네. 1970, 80년대를 이거 그러니까 지금 50bp 낮춘 상태에서 이게 물가가 잡혔다라고 생각해서 50bp를 낮춰놨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관세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미국의 물가를 다시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내렸던 금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올려야지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섞이면서 미국 경제가 저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여파 자체가 고스란히 또 우리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단순히 업종이 어떤 업종이 나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미국 경제가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관상 영화 대사 보면은 파도만 맞다. 바람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보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라는 걸 이제 한탄하면서 송강호 씨가 얘기를 한 건데 그 시대의 변화, 저희 금리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B컷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지표가 뜨겁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어떻게 될까? 전망을 일단 듣고 싶고요. 금리의 방향은 계속 완화적으로 간다라는 기조하에 11월 우리 장의 분위기가 바뀔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여부 상관없이 일단 국장은 내부적인 수급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이거는 지금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증시 쪽에 투자를 비중을 늘려야 될 유인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앞에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도 과거에는 사실 그걸 우리나라 어떤 증시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끌었었던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삼성이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증시 어떤 활성화 또는 수요를 갖다 진작시킬 수 있는 뭔가의 어떤 대책, 그게 밸류업을 오히려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게 정말 어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가 성과가 보였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거 역시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느니 IT를 갈 거면은 대만을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이 지금 돼버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아닌가 저는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금투세도 그러면 그 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죠. 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또 최근에 어제였나요? 그저께였죠. 금투세 네. 그 오후에 뭐 폐지 얘기 잠깐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급하게 폐지. 네. 2시 30몇 분부터 그냥 급등해가지고 끝이 났었잖아요. 이게 지금 금투세가 뭐 증시를 갖다 본격적으로 상승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최소한 금투세를 폐지를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한국 주식이 좀 싸다 싶을 때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방 리스크를 제어해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수급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 외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조금만 개선이 되면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신규 수요가 없고 계속 국장에 투자했던 자금이 미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은. 다음 주에는 미국 대선 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일단 국장을 누르는 이런 불확실성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